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2부 오다 노부나가와 나가시노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이 나가시노 전투는 전국시대가 한창이었던 1575년에 일어났습니다. 나가시노 전투를 설명하기 앞서서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 다이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졌던 것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교토에 이미 입성을 한 상태라 가지고 가장 전국 통일에 근접해 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오다 노부나가를 상대로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던 다이묘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다케다 신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케다 신간이 중간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아들인 다케다 가치요리가 계승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일본의 사무라이가 이게 되게 좀 오해가 많은데, 사무라이 하면은 뭔가 지조 있고 절개를 지키고 충의를 중시 여기고 조선의 선비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에도마쿠 시절에 그랬던 거고 에도마쿠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웠던 에도마쿠는 성리학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들였던 나라죠. 그래서 사무라이들한테 성리학 교육을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그때부터 그렇게 됐던 거지. 그 이전에 사무라이들은요, 일종의 프리랜서들이에요. 자기한테 몸값 많이 쳐준 쪽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다이묘가 세상을 떴다. 그러면은 사분오요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케다 신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다케다 신겐이 죽고 그 아들인 다케다 가치요리가 계승을 하니까 그 휘하에 있었던 영주 중에서 오쿠다이라 사다마사라는 영주가 이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붙게 되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붙게 됩니다. 자, 그러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나가시노라는 성체에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자 다케다 가치요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은 앞으로 더 이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자? 응징을 하자는 거죠. 군대를 몰고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나가시노 전투였다는 겁니다. 자, 나가시노 쪽으로 다케다 가치요리가 1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서 진격을 하는데, 당시 이제 사다마사의 병력은 500명밖에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죠?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은 당시 나가시노 요새가 삼중 해저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철옹성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 수비를 굳건히 하면서 누구한테 이제 지원군을 요청을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새로 섬기기를 했던 도쿠가 이에야스한테 지원군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토리 스네이몬이라는 무사를 파견을 하는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 첩보를 듣고서 이 전령을 바꾸서 오다 노부나가한테 또 이제 얘기를 해요. 사실 또 관계가 좀 이제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굳이 요즘식 용어로 따지자면은 원청업체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하청업체예요. 협력 관계라고는 하지만 약간 좀 상하 관계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 얘기를 듣고서 역시 자기도 지원군을 파병을 해주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3만 명의 병력을 차출해서 끌고 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8,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시노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리 스네이몬이 다시 이제 나가시노 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지원군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돌아오다가 다케다 군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다케다 가치요리가 스네이몬을 회유를 해요.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은, 네가 나가시노 성으로 가가지고 지원군은 오지 않는다라고 외쳐라. 그렇게 해서 나가시노 성 사람들이 항복하게끔 유도를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자, 그러자 이 스네이몬이 알았다라고 하면서 나가시노 성씨 앞으로 가요. 그러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 지원군이 온다. 조금만 더 버텨라. 정말 대단해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격분했던 가치요리가 몇 차례 회유를 했어요. 너 그러지 말고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나는 너 좀 마음에 든다. 배포 있다. 마음에 든다. 자, 그러나 이 스네이몬은 끝까지 이제 항복을 거부하면서 결국 처형됐다는 일화가 있죠. 이게 삼국지 시대에도 좀 비슷한 일화가 있어요. 삼국지 시대의 군웅 중 한 명이었던 마초가 당시 이제 옹주 지역의 조조의 성이었죠. 기성을 공략했을 때, 그때 조조 휘하의 장수 중에서 염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슷한 일화를 남기고서 이제 생을 마감했던 적이 있었죠. 하여튼 전국시대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지원군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나가시노 성의 군사들은 용기 백배해져서 병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체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니까 다케다 군의 군대를 계속 막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사이에 도쿠가와와 노부나가의 연합군대가 나가시노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전황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색의 나가시노 성이 있죠. 거기에 오쿠다이라 사다마사가 500명의 병력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성 자체가 원체 견고하게 지어진 것도 있고 해자를 3중으로 둘러팠기 때문에 병력은 적어도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거죠. 자, 그러자 이 다케다 가치요리가 나가시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포위해서 맹공을 퍼붓게 됐는데 나가시노 성의 후방에는 도미노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미노스라는 산 위에다가 요새를 하나 지었어요. 다케다 가문에서. 자, 그래서 요새를 지어놓고 다케다 가치요리가 자신의 숙부인 다케다 노부자네를 배치를 시켜서 거기서 성 안을 감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가시노 성이 사면으로 포위를 당하게 됐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병력의 규모가 무려 38,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은 나가시노에서 조금 떨어진 사타라 가하라는 평원지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가 평원지대긴 했는데 군데군데 언덕과 구릉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평원은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부나가 이에야스의 연합군대가 이 지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진영을 구축했는데 언덕과 언덕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일종의 요새화시킵니다. 그 사이에 언덕과 언덕 사이에 통로를 만들어놓고 그 통로를 마방책, 즉 목책을 3중으로 둘러가지고 요새화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노부나가는 어떤 작전을 짜냐면은 다케다 군대를 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싸우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어쨌든 이제 평지가 꽤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평지대로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다케다 군대의 그 부대 기마무사들은 굉장히 파괴력이 막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일본 전국시대의 기마무사들이 서양 기사들만큼의 돌격력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지에서 보병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병과 싸운다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부나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평지로 나가서 다케다 군대하고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 다케다 군대를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다케다 가치요리가 연합군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단 3,000명의 병력을 남겨서 나가시노 성을 견제를 하고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서 사타라 가하라로 출진을 해서 연합군과 대략 한 2km쯤 떨어진 지점에 진영을 설치합니다. 다케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기로 가서 싸우는 것보다도 쟤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래서 다케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나가시노 성은 계속 포위된 상태고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하지만 병력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든 함락시키게 되면은 즉 나가시노 성이 위급해지게 되면은 연합군이 재발이 되어서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오다 노부나가가 기가 막힌 작전을 쓰는데 일명 딱따구리 전법입니다. 이 딱따구리 전법이 뭐냐면은 딱따구리가 벌레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 나무를 막 신나게 쪼아대요. 그러면은 나무가 막 울리니까 벌레들이 놀라가지고 나무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때 딱따구리가 벌레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전법을 노부나가가 처음 창안한 건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썼던 전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노부나가 진영과 이에야스 진영에서 각기 병력을 차출합니다. 별동대를 뽑는데 대략 한 3,000에서 4,000 규모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철포 아시가루가 500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자, 그 별동대를 지휘했던 장수들이 누구였냐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휘하의 용장으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사카이 바다치구, 그 다음에 노부나가 휘하에 있었던 가나모리 나가치카가 이 별동대를 이끌고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양을 틈타서 이동을 하는데 당시 전장 지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연합군의 남쪽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은 나가시노 성까지 흘러가는 강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강을 건너서 가면은 계속 산악지대가 이어져서 도미노스 요새까지 산악지대가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동대가 강을 건너서 산악지대를 야간에 행군을 해가지고 도미노스 요새를 공략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 갑자기 이제 이 별동대가 습격을 해오니까 도미노스 요새가 당황을 해가지고 잘 싸우긴 했는데 결국 요새가 함락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다케다 가치요리의 숙부였던 다케다 노부자네를 비롯해서 도미노스 요새의 병력은 전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신호를 맞춰가지고 나가시노 성씨를 지키고 있던 사다마사도 출격을 해서 도미노스 요새를 협공을 하게 되고 도미노스 요새를 함락을 시켰던 별동대는 다시 성을 포위하고 있던 다케다 군을 싹 다 정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연합군대는 나가시노 성을 구원한다는 1차적 목표를 일단은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다케다 가치요리의 선택지는 둘 중 하나죠. 1번 선택지. 상황이 틀렸다.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자. 빨랑 병력을 빼서 퇴각을 하자.
그 다음 2번 선택지가 뭐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자. 연합군의 본진을 공격해가지고 돌파를 해버리자는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다케다의 그 가신들은 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훗날을 도모합시다. 퇴각하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케다 가치요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기껏 여기까지 와가지고 성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면 모양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이제 좀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가치요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첩보를 딱 들어보니까 연합군의 별동대가 도미너스 요새를 함락했다? 그 얘기는 연합군의 주력 부대 중 일부가 빠져나간 거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재 연합군에는 주력 부대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취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싸리 지금 우리가 적의 본진을 공격해서 노부나가와 이에야스를 잡아버리면은 게임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케다 가치요리가 자기 가신들한테 막 호통을 쳤다고 그러죠. 너네들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겁만 많아졌다. 다 필요 없고 돌격해라. 지금 우리가 돌격해서 적의 본진을 쓸어버리면은 승리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다케다 가치요리의 군대가 연합군의 본진으로 쇄도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노부나가가 노렸던 거죠. 즉 노부나가의 딱따구리 전파범 이런 거였어요. 별동대가 딱따구리가 돼가지고 도미너스 요새라는 나무를 쪼아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케다 가치요리가 결국 조급함을 견디지 못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연합군의 본진으로 쳐들어오게 하게끔 유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유인 작전이 먹히게 되면서 다케다 가치요리의 군대가 연합군의 본진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당연히 이제 다케다 가치요리의 선봉대는 기마무사들이 섰겠죠. 그러면서 맹렬한 공세를 펼쳤는데 진짜 다케다 부대가 싸움을 정말 잘하긴 했어요. 당시 연합군의 마방 측이 2중까지 뚫렸대요. 2선까지 뚫리고 3선에서 겨우 막아냈는데 연합군 측도 6,000명의 전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나 무리하게 이 방어선을 뚫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케다 군대는 12,000명의 전사자를 내고서 대참패를 하면서 다케다 가치요리는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져서 전장을 빠져나가게 되고 나가시노 전투는 결국 연합군의 대승으로 끝나게 됐다는 거죠. 연합군이 승리했던 이유가 뭐였냐? 이때 당시 오다 노부나가가 3,000명의 철포부대를 운영을 해가지고 집중 사격을 했다라고 하죠. 단 여기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요. 3,000명의 철포부대, 조총이 3,000자루라는 건데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당시에 조총 단가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0정의 조총을 운영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조총부대가 3,00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하지만 당시 오다 노부나가가 철포 아시가루를 집중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철포 아시가루가 지형을 끼고서 방어시설을 설치해서 기병 돌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상의 나가시노 전투를 토대로 우리가 일본의 군사적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파코 교수가 왜 나가시노 전투를 주목했냐? 어떻게 보면 파비아 전투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파비아 전투도 그렇잖아요. 전장의 주력이었던 기병이 점차 퇴보하게 되고 새로운 주력으로 보병이 떠올랐던 전투가 바로 파비아 전투였어요. 나가시노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쨌거나 다케다 신겐의 기마부대는 역대 개멸을 당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점점 이제 쇠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전국시대의 주력은 계속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은 아시가루, 즉 보병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오다 노부나가가 집중적으로 운영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철포 아시가루라는 거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때 철포 아시가루를 운영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전국시대가 전부 철포 아시가루로 도배가 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철포 아시가루가 활약을 했던 건 맞지만 여전히 장창 아시가루의 비중이 높았고 이 비율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려서 천천히 그 비율이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비아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파비아 전투도 총병이 처음으로 유의미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게 역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무슨 총병만 가지고서 기병을 잡았냐면 그건 아니었죠. 파비아 전투도 여전히 장창병이 주력이긴 했지만 총병이 전투에 있어서 나름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커 교수가 나가시노 전투를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요 점이었다는 거예요. 즉 나가시노 전투 자체가 바로 일본의 군사적 혁신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마부대에서 보병부대로의 전환, 그리고 창병에서
총병으로의 전환이 이때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다. 바로 이게 신호탄이었다라고 봤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가시노 전투를 토대로 일본의 군사적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살펴봤는데, 파코 교수가 주장한 대로 일본의 군사적 혁신은 전국시대 말기, 즉 임진왜란 기로 다가가면 다갈수록 기병에서 보병으로 전환이 되고 창병에서 총병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럽의 사례하고 일본의 사례를 봤죠? 시대적 배경은 16세기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16세기에 조선의 군사적 환경은 과연 어땠는가를 이제 살펴볼 차례죠. 우리가 또 좀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조선이란 나라가 너무 평화스럽기 때문에 임진왜란 전까지 전쟁이 없었다. 라는 그런 편견이 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간의 총력전이 없었던 거지 조선에서도 국지전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서 주목해야 될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명종 때에 있었던 을묘외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바로 딱 10년 전에 있었어요. 이 탕계의 난이라는 굉장히 규모가 큰 전역이 있었다는 거죠. 전쟁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전투라고 하기에는 좀 크고 그런 전역이 두 차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을묘외변, 이탕계의 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을묘외변과 이탕계의 난을 토대로 16세기의 조선군은 과연 어떤 전술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편성 속의 특수성이에요. 세계사적인 보편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었냐면은 16세기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흘러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병에서 고병으로 바뀌고 있었고 세 번째로 근력무기에서 활용무기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로버츠 교수가 주장한 군사적 혁신이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고 그 첫 신호탄을 파커 교수는 에스파냐 테르시오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첫 신호탄을 나가시노 전투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어떤 형태로 전술 구조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과연 세계사 속의 보편성에 맞춰가지고 변화를 했는가? 아니면은 보편성에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조선만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보편성에 벗어난 그런 형태였는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